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의 공식 부일강 TV입니다. 오늘은 첫 방송으로 부일강 TV의 정규 커리큘럼 중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오늘의 첫 시간 여러분께 질문 하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죠? 그런데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부자가 된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글쎄요 라는 대답을 하실 건데요. 월급은 올랐는데 왜 그렇게 빠듯하지? 분명히 더 열심히 일했는데 저축은 왜 안 늘지? 집값은 왜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야? 등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수학을 제일 못하시는 분들도 아주 100% 이해할 수 있는 공식 하나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공식 하나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돈에 대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산은 노동소득 플러스 자본소득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오늘의 수업 이게 전부입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노동소득입니다. 노동소득은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입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팔아서 버는 돈이죠. 두 번째가 자본소득. 자본소득은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이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자,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매년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왜 내가 지금까지 가난했는가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짜장면 값이 그냥 오르는 거 아닐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갑에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년 후에도 여전히 10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예요. 이 말은 올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내년에는 97만 9천 원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81만 원 정도의 구매력이 남게 되고요. 20년 후에는 66만 원, 30년 후에는 53만 원이 됩니다. 숫자는 100만 원이지만 실제 가치가 절반 아래로 쪼그라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5년 동안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년치인데요.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6%, 2025년 0.1%가 됩니다. 2022년을 한번 보게 되면 이때가 5.1%였었어요. 이때가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만약에 요 시기에 저축만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돈이 1년 후에 5%가 증발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2025년에는 다행히 2.1%로 안정이 됐지만 이게 바로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 30년 동안 복리로 이제 우리가 이 자금을 모아간다고 하게 되면 이 100만 원의 가치 또는 이 우리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던 게 절반 정도로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는 도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은 2005년부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2025년에는 20년을 일하셔서 월급이 4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와, 20년 만에 월급이 2배가 넘었네 라고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자장면 한 그릇 값이 3,500원 에서 9,000원 정도가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2.5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값의 전세를 봐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5배, 6배 이렇게 오른 곳들도 있습니다. 월급은 2배가 됐는데 생활비는 그 이상으로 오른 거죠.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 그러니까 공식 중에 있었던 첫 번째 항목 노동소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453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1.7%였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인 2.1%보다 낮았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임금 기준이 인플레이션에 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노동소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세 가지 한계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는 아주 공평하게 24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시간을 너무 잘 써서 돈을 열심히 벌고 싶어 해서 시간을 더 쓰고 싶어도 우리는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열심히 일해도 36시간짜리 하루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입에는 결국 물리적인 상한선이 있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방금 설명드렸죠. 2025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1.7%, 물가 상승률이 2.1%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실질 임금의 하락이라는 이제 체감을 저희가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도 한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노동불능 리스크인데요. 사실 이런 시나리오가 오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아플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어려워서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게 되면 수입이 그날로 끊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고민이 많죠. 다시 한번 공식을 볼게요. 내 자산은 노동소득 플러스 자본소득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노동소득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자본소득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소득은 어떤 게 자본소득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자본소득의 대표 주자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2025년에 서울 아파트 연간 상승률이 얼마인 줄 아실까요? 바로 8.98%입니다. 자, 이 자료는 2025년 12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기준인데요.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값도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도 사실 높습니다. 더 긴 시계율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1987년부터 2025년까지의 서울 아파트 누적 연평균 상승률은 6.17%입니다. 같은 기간에 지방 아파트랑 비교를 해봐도 2.4배예요. 왜냐하면 지방 아파트의 평균 상승률이 2.5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1%이니까 서울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3배 정도 앞서간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게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지역마다 다르고 단지마다 다릅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방어에 좋을까요? 여기도 또한 이유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현금은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은 그 가치로서, 그 자체로서 내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건축비도 오르고 토지 가격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런 이유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실물 자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 제도나 담보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내 돈 1억을 5억으로 만들어서 자산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몇 배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레버리지죠. 물론 요즘은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예전처럼 쉽게 사용할 수 없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레버리지라는 제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좋은 투자, 수익률이 아주 높은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이라는 뜻인데요.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월세를 받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번 수익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진짜 자본소득의 구조를 맛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노동 소득에도 의존도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본을 생성하고 증가하게 만들 때 아주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리엔테이션 어떠셨을까요? 이 수업은 수학을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르고 산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생 인플레이션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 여러 가지 주제에 걸쳐서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소득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전 도구를 갖춰야지 진정하게 자본을 증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강의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살면서 입지를 분석한다거나 사이클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절세한다거나 임장을 하는 등 진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전 지식들을 여러분과 모두 나누도록 할게요. 부동산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부동산을 몰라서 못한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께 부동산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쳐 드리는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채널을 만들었기도 했고요. 자주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